기출 이런 문제 23번에서 35번 보실게요. 23번 보시면 좌측 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전신마비 2. 언어장애 3. 좌측 편마비 4. 양측 안구 통증 5. 좌측 얼굴 감각 이상. 정답은 언어장애죠. 언어장애. 네. 이 뇌에 문제가 나오면 좌측 뇌에 문제가 있냐 우측 뇌에 문제가 있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 뇌를 보시면 뇌는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 반이 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호두 보시면 호두는 가운데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반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뇌도 똑같아요. 그래서 왼쪽 뇌, 오른쪽 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반을. 그런데 이 뇌신경은 목에서 교차가 돼요. 그래서 왼쪽 뇌신경은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 뇌신경은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뭐 뇌출혈이 있다. 그러면 왼쪽 마비예요. 왼쪽 편이 왼쪽 편마비. 그러면 왼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 편마비가 되겠죠. 어쨌든 마비는 반대쪽으로 마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오른쪽에 뇌가 손상됐냐 왼쪽이 손상됐냐 이걸로 문제가 달라져요. 어쨌든 마비는 양쪽이 반대표가 다 있어요. 근데 물어볼 때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언어 중추가 있어요. 언어를 담당하는 말을 담당하는 언어 중추가 있어요.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말이 어눌하고 더듬고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왼쪽 뇌, 좌측이 왼쪽이잖아요. 왼쪽 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그러면 언어에 대한 게 답이에요. 왼쪽은 뭐 오른쪽 편 마비 이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오른쪽 편은 언어 중추가 없어요. 그래서 마비에 대한 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은 언어에 대한 거, 오른쪽은 왼쪽 편마비.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끔 나오는 문제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정 생각이 안 나면 우리가 오른손잡이잖아요. 근데 왼쪽 뇌에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이 마비죠.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도 못 쓰면서 말도 어눌하게 하면 더 불편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른쪽이 마비가 되면 말도 못하고 마비도 있어서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신경계 보실게요. 신경계 특징은 진압력이 떨어져요. 진압력이라는 거는 시간, 사람, 장소 요런 인지를 진압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진압력에 대한 거는 치매 쪽에서 문제가 잘 나오죠. 뇌졸중은 중풍이라 그랬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는 뇌출혈. 요거는 뇌출혈이고요. 터지는 거는 뇌출혈. 막히는 거는 경색. 그래서 막히는 거는 뇌경색. 터지는 거는 뇌출혈이다. 뇌손상. 터져서 뇌손상 생기는 거는 뇌출혈. 그래서 중풍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마비가 있는 쪽은 연화곤란이 있어요. 그래서 중풍이 있어서 한쪽 편이 마비가 되는 사람은 마비가 된 쪽으로 음식물을 이렇게 질질 흘러요. 그러니까 목도 이런 데도 삼킬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연화곤란이 생긴다. 언어장애 생긴다 그랬죠. 좌측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언어장애가 생겨요. 그리고 운동실조증이라는 거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이제 쓰러질 수 있고 이런 거를 운동실조증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언제 생기냐 하면 소뇌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소뇌는 평형 감각을 담당을 해요. 균형 잡는 거. 평형 감각. 그래서 이 소뇌 쪽에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비틀비틀거리고 한단 말이에요. 파킨슨 질환은 파킨슨 치매라고 그러죠.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다. 또 구분 자세, 이렇게 꾸부정한 앞으로 꾸부정한 자세가 취해지고 동작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걸을 때 천천히 걸어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서동증이라고 그래. 천천히 걷는 서동증. 예. 그리고 자주 넘어져요. 균형도 못 잡고. 이게 파킨슨이다. 그래서 안정시 떨림, 파킨슨 그러면 안정시 떨림 증상, 안정시 떨림 요거랑 도파민이 부족하다. 이게 나오면 파킨슨 질환을 의심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24번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1. 마사지를 제공한다. 2. 큰소리로 대화한다. 3.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4.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5.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정답은 5번이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진압력이라는 걸 봐야 돼요. 진압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진압력은 사람, 시간, 장소 요 세 개에 대한 거가 인지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 시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 1, 2, 3, 4, 5 중에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진압력에 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쪽에서 시험 나오는 거에 겨울철에 도토리를 주스러 가자고 하는 대상들에서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러면 거기에 지금은 겨울철이라 도토리는 가을에 주워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겨울철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진압력이 나오면 문제에 진압력이라는 게 나오면 그냥 사람, 시간, 장소 요거가 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따른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이 선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지나 지각장애가 있어요. 의식도 떨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져요. 주의력이. 선망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거쳐서 급격히 발생을 해요. 진압력 장애가 있고 인지장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 선망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족의 사진이나 달력을 가까이 둔다. 친근한 사람들이 방문을 허용한다. 낯선 사람이 오면 더 선망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친근감 있고 아는 사람이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자주 방문, 밤에 불 밝혀두기 이런 게 나오는데요. 가족의 사진, 가족 구성원 자주 방문 요게 선망에서는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 윗몸 일으키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5. 목에 꽉 끼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왜냐하면 녹내장은 안압이랑 관련이 있어요. 안압이 높아요. 녹내장 환자들은.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 무거운 거 들고 이러면 힘이 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눈에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녹내장은 완치가 안 되고 중간중간 안과에 가서 안압을 재면서 거기에 따른 약을 안압을 낮추는 약 이런 거를 안약을 넣어가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 숙이고 잇몸 일으키고 무거운 물건 들고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녹내장 문제 아니면 백내장 문제, 백내장. 근데 백내장은 수정체에 문제가 있어요. 수정체에 문제가 있어서 백수 건달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녹내장은 안압이랑 관련이 있어요. 안압.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면 안 되고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니까 어떤 증상이 있어요?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녹내장은 통증이 있지만 백내장은 통증은 없어요.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녹내장하고 백내장. 그래서 녹내장은 안압이 오르지 않게만 주의하면 된다. 그리고 안압을 측정을 해가면서 안과에서 약을 안약을 넣어야 되겠죠. 그 녹내장 안약. 감각기계 한번 보시면 시각, 감각이잖아요. 각자가 들어가요. 다. 그쵸?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이런 거 각자가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감각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각에서 보시면 수정체 황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앞에 수정체.
수정체 황화현상이라는 거는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해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 요거 색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수정체 황화현상일 때 구분하기 힘든 색깔은 해가지고 요 중에서 찾는 게 나와요. 근데 보라색, 남색, 파란색 이렇게 외우면 이거 지금은 외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무슨 색이었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지개 색깔이 있잖아요. 무지개 색깔이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거꾸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을 하면 무지개 색깔의 뒤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구분이 안 가면 무슨 색인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무지개 색깔에서 빨주노초 파란색, 남색, 보라색은 비슷비슷해요. 색깔이 구분이 잘 안 가는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겠죠. 청각은 노인성 난청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남성한테 흔한데 노인성 난청은 큰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고음을 잘 못 듣는다. 고음을 못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한다? 저음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노인성 난청인 있는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욕은 또 잘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욕할 때 큰 소리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시아버지 흉을 보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 시아버지는 어때요 저때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면 우리 시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소리는 못 듣고 저음은 듣잖아요. 근데 저음으로 얘기해 놓고 나서는 뭐 듣고 싶은 거는 들어야 될 건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얘기는 잘 듣는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저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성 난청 나오면 고음을 못 듣고 저음을 잘 듣는다 보시면 되고, 미각은 신맛 쓴맛은 잘 느끼고 단짠 하잖아요. MZ세대들 단짠 좋아하잖아요. 단맛 짠맛은 둔화가 된다. 신맛 쓴맛은 잘 느끼고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해요. 미각은. 아까 얘기한 거 녹내장, 백내장, 노인성 난청 나왔죠.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한다. 그리고 통증이 있다. 두통, 안구 통증.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이 있다. 통증은 없어요. 노인성 난청은 근본적인 복구 치료는 불가해요. 청력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잘 들을 수 있다. 근데 노인분들이 본인이 안 들리니까 남도 안 들리는 줄 알고 할아버지들이 큰 소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저분이 잘 안 들려서 큰 소리 얘기하는구나. 같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음은 못 듣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데도 못 듣는다 그러고 뭐 욕은 잘 듣는다. 저음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두 개를 비교하면 녹내장, 안압이 상승된다. 백내장, 수정체가 혼탁이 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이 됐어요. 백내장은 동공에 백태가 껴요. 녹내장 통증이 있다 그랬어요. 백내장은 통증이 없어요. 녹내장은 시야가 좁아져요. 백내장은 밝은 불빛에 눈이 부시고 그래서 녹내장은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좋지 않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26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 1번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2번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3번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해요. 아까 우울증의 3대 증상이 뭐라 그랬어요? 3대 증상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요게 좀 대표적인 거예요. 체중이 감소하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그랬어요. 이거 식욕부진, 체중 감소 이런 사람들이 잘 못 먹고 이러다 보면 소화불량, 신체 증상을 호소를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에 답을 요하는 거에
우울증이 답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본인도 우울증인지 자각을 하기 쉽지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잘 못 알아봐요. 그리고 단기 기억력 떨어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울증,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경우, 또 식욕 저하, 기력이 떨어지겠죠. 체중이 감소하니까, 그죠? 불면증, 아니면 또 너무 자요. 잠을 아직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자는 경우도 있고, 자살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식욕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무기력해지고. 27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방광염, 2. 고혈압, 3. 당뇨병, 4. 신부전증, 5. 기관지염. 답은 4번이죠. 이거 잘 나온다 그랬어요. 수분 섭취 제한하는 거 이거는 신장이에요. 신부전증, 심장 쪽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부신 쪽, 부신도 신장에 있어요. 콩팥에. 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경화증, 요런 간경화증. 여기는 수분이 잘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종이 생겨요, 부종. 몸이 붓는 사람한테 자꾸 물 먹이면 어떻게 돼요? 더워보니까 숨이 더 차겠죠. 그래서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약물과 약물의 흡수를 돕는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거. 1. 칼슘제 우유, 2. 고혈압약 인삼, 3. 이뇨제 알로에, 4. 철분제 오렌지 주스, 5. 항생제 프로바이오틱스. 답은 철분이죠.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나 비타민C 같이 섭취하면 흡수가 더 잘 된다 그랬어요. 고혈압약은 아니면 고지혈증 약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몽 주스. 자몽 주스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자몽 주스랑 같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두 개 교대로 잘 나와요. 29번. 노인 흡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흡연을 하면 체중이 증가한다. 2. 흡연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3. 일일 적정 흡연량은 담배 1에서 2갭이다. 4번.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에 비해 3배 정도 해롭다. 5번. 장기간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5번이죠. 원래 이제 흡연을 오래 하면 원래 폐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래도 금연을 하는 게 안 피우는 게 피우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그죠? 30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번.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3번.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번.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65세가 60세로 바뀌었어요. 한번 보실게요. 성인 예방접종표에서 독감은 매년 1회예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한 10월달 정도 되면은 프랜카드 걸리죠. 독감 예방접종 하라고 무료 접종. 65세 미만은 돈 내고 맞아야 돼요. 근데 65세 이상은 매년 1회 맞아야 된다. 여기 파상 디프테리아 100일회가 나와요. 요거는 10년마다 1회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리는 거가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회 예방접종은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백신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100일에도 10년마다 이거 접종을 하는 건가 보다 하는데 10년마다 접종하는 거는 여기 가로 해놨잖아요. 가로하고 마이너스 해놨죠. 빼기. 100일에 빼고 10년마다 1회예요. 근데 이 앞줄에 교재에 이게 있으니까 10년마다 이 세 가지 다 접종을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 100일에 이 세 가지를 한 번은 접종을 해요. 한 번 접종을 하고 그 이후에 10년마다 추가 접종은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다. 그래서 파상풍의 파,
디프테리아 D 해가지고 10년마다 접종하는 파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티. 요 D를 액센트를 좀 줘요. 그래서 파디가 아니라 파티를 한다. 그러면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시험에 잘 나와요. 10년마다 접종하는 거에서 따로따로 파상풍이 나오든 디프테리아가 나오든 아니면 한꺼번에 나오든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고요. 대상포진은 60세 이후예요. 폐렴은 65세 이후예요. 근데 이제 위험군은 65세 미만에도 맞을 수 있겠지만 이제 통상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65세예요. 근데 대상포진하고 폐렴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가나다라 했을 때 디귿이 먼저예요. 피읍이 먼저예요. 디귿이 먼저죠. 그래서 요 디귿이 먼저다. 60세, 폐렴은 65세.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예방접종 시험에 한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31번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생활안전수칙은 1번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2번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3번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운동한다. 4번 외출 시 챙이 좁은 모자를 쓴다. 5번 현기증이 있으면 뜨거운 차를 마신다. 정답은 1번이죠. 여름철 폭염이에요. 체온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은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물이. 그래서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물병을 작은 거 있잖아요. 500cc 병. 그 하나를 여름에는 들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 모금씩 마시면 되겠죠. 외출을 할 때는 챙이 넓은, 좁은이 아니라 넓은 모자를 써야지 빛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외출 시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쓴다. 폭염 안전 대응 안전수칙 보실게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를 해요. 그래서 특히 한낮에는 외출이나 논밭일, 비닐하우스 작업을 삼가한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 외부 온도보다 훨씬 더 높아요. 비닐하우스 안에는.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노인분들 밭일하러 나갈 때는 꼭 두 분이서 같이 가라. 부득이하게 갈 경우는 두 분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한 명이 쓰러져도 한 명이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 나가 쓰러지면 그냥 쓰러진 채로 의식이 없어져요. 그럼 몇 시간 햇빛에 노출이 되면 이게 온도가 40도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 온도 조절 안 돼서 의식장애가 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야외 작업을 하는 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외 작업을 삼가하고 부득이 외출을 한다. 그러면 헐렁한 옷차림,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한다.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의 경련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게 좋고요.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매 20분마다 한 컵씩 마신다. 그렇죠? 햇빛을 가리고 있어야 돼서 챙이 넓은 모자를 쓴다. 보시면 되고요. 32번 요양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3.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사적인 내용은 우회적인 표현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3번이죠. 서비스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기록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해야 되겠죠. 즉시 해야 돼요. 내가 기록을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내 기억도 사라져요. 정확한 기록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가 아니라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람하기 쉬운 곳이 아니라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비치를 하고요.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주관적인 기록이라고 그래요. 주관적. 그런데 주관적으로 기록을 하면 안 되고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이러면 맞는 거죠. 그렇죠? 요양보호사가 기록할 때는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이러면 틀린 거고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사적인 내용은
기록을 하면 안 되죠. 우회적이든 직설적이든 어쨌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록 원칙 한번 쭉 볼게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이 육하 원칙은 꼭 육하 원칙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록을 하면 이 빼먹지가 않아요. 그죠? 또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는 정확하게 기록한다. 기록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아까 나왔죠? 한꺼번에 기록한다. 예. 그리고 기록을 할 때는 사투리 쓰면 안 돼요.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표준어를 사용해야죠. 표준어. 사투리 우리도 못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기록자를 명확하게 한다. 우리가 이런 기록을 하잖아요.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기록을 할 때 사인을 해요. 사인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인이 아니라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세 글자 정확히 알 수 있게 기록을 해요. 왜냐면 기록지는 5년 보관이에요. 근데 나중에 최근에 이렇게 기록한 거는 이제 습성을 하니까 이건 누가 기록한 거다 알 수가 있지만 몇 년 지나서 보면 퇴사하고 뭐 하면 이 사람이 누구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록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인도 정확하게 돼야 되고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기록할 때 이게 잘 나와요. 보호자가 오랜만에 오심. 정확한 기록을 찾는 거여서 그랬을 때 많이, 오래전, 오랜만에, 심하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몰라요. 대변을 엄청 많이 보심. 대변을 많이 보심. 대변을 50g 보심. 이렇게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50g이라는 거는 계란 하나예요. 계란 하나. 그러면 대변을 100g 보심. 이러면 오늘 그 정도 봤구나. 누구나가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계란 두 개는. 그런데 많이, 엄청 많이 이러면 본인들의 그 느낌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보다는 몇 장, 몇 장, 몇 킬로미터 이렇게 오래전보다는 1년 전, 뭐 1개월 전, 3일 전 이렇게 해야지 보호자가 오랜만에 오신 뭐 오래전에 뭐 어떻게 됐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기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욕창이 아니면 상처가 피부가 박리가 됐다. 그런데 가로 5cm, 세로 8cm다. 이러면 그 다음에 적을 때 뭐 4cm 곱하기 7cm 그럼 조금 줄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욕창이 엄청 심하심. 그런데 봤더니 아니 어제랑 똑같은데 뭘 엄청 심해? 이러면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야 된다. 구체적으로 기록해라 라는 거예요. 33번 장기요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사의 직무평가 3.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 교육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4번이죠.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는 사례회의랑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의가 두 개예요. 하나는 사례회의, 또 하나는 원래회의라고 해서 간담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례회의는 대상자에 대한 거, 원래회의는 직원에 대한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관의 신규사업 요양보사의 직무평가, 뭐 정기교육, 뭐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립 이거는 원래 회의 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대상자의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은 이건 대상자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회의는 대상자에 대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례회의, 원래 회의 나왔죠. 사례회의 목적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요양보호사의 목표를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의 내용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밥을 못 드세요. 그러면 이 대상자는 뭐 영양실에 이야기해서 죽으로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잘 드셔서 계속적으로 죽으로 드리고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하는 거가
사례회의의 목적이란 얘기예요. 대상자와 관련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한다. 다 보세요. 사례회의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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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이렇게 다 대상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것이다. 원래 회의는 말 그대로 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회의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장기요양 기관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담회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라고 했죠. 3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소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 산소 공급, 2. 혈액투석, 3. 심폐소생술, 4. 항암제 투여, 5. 기관지 확장제 투여. 여기서는 산소 공급이 잘못됐어요. 산소 공급,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혈액투석,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기관지 확장제, 수혈, 또 아니면 혈압을 올리는 승합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산소 공급, 또 물과 영양분, 또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소를 쓰는 분들이 암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항암제는 여기 투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항암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통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는 준다. 그래서 해줘야 될 거는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산소 공급, 물과 영양분, 진통제. 요거는 제공받을 수 있고 혈액 투석,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기관지 확장제 투여, 수혈, 승합제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는 1. 체온 상승, 2. 변실금 증가, 3. 소변량 증가, 4. 근긴장도 증가, 5. 피부 발적 증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변실금 증가죠.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관략근이 힘을 못 주겠죠. 그러면 변이 나오겠죠. 체온은 떨어져요. 그리고 섭취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소변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피부색은 파랗게 변하죠. 여기까지 보실게요.